방사선의 존재는 역사적인 발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방사선의 급성 영향과 만성 영향, 그리고 방사선의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 그리고 방사선의 암 발생 위험도와 유전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우!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든데 여러분은 이거 볼 생각하니까 힘들죠 벌써. 하지만 좀 가능한 한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정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백은경 선생님을 모시고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이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비상진료팀장 백은경입니다. 네, 직함이 엄청 기시네요. 본인도 외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늘 무슨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퀴리 부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퀴리 부인. 솔직히 퀴리 부인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요번 이 방송 때문에 제가 퀴리가 부부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 네. 뭐 퀴리 부인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바로 이 퀴리 부인이 방사선의 양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퀴리 부인을 제가 알기로는 퀴리 부인 유명한 분이니까 방사선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 건 아는데 이 지금 양면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게 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일도 또 겪으신 게 있나 봐요. 네, 맞아요. 퀴리 부인의 일대기를 보면 방사선 연구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그렇죠.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방사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퀴리 부인이 연구를 할 당시에는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던 시기였고,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규제도 없던 시기였었어요. 모르고서는 계속 맞았겠네요. 이 안 좋은 거를. 그래서 퀴리 부인이 방사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말년에 백혈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만든 방사선을 이용해서 의학적인 진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방사선을 이용한 부상병 진단을 위해서 자신의 딸인 이렌 졸리오 퀴리랑 함께 전쟁터를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러면 퀴리 부인은 대단한 줄 알았지만 발상이 진짜 천재인가 봐요. 그걸 어떻게 이 의학적 진단을 이용하는데 X선을 이용할 생각을 했죠? 퀴리 부인이 백혈병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백혈병도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몸이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기 전에 생소한 단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벌써부터 머리 아픈데요? 그래서 인체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좋습니다.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객관적 단위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겠네요. 어떤 단위가 있나요? 네, 일단 물질이 방사선을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 즉 흡수설량을 말할 때는 그레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래퍼도 그레이 있는데요. 그 그레이인가? 네, 근데 이제 생물학적인 효과까지 반영한 국제 표준 단위도 있는데 이것은 시버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시버트요? 네, 시버트는 종류가 다른 방사선에서의 생물학적인 효력 차이, 그리고 전리 방사선이 이제 장기와 조직에 따른 그 민감성의 차이, 이런 것까지 고려한 단위입니다. 오늘은 시버트 단위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버트의 풀네임이 뭔가요? 시버트가 풀네임입니다. 그래요? 시버트가 SV인데 전 또 이게 서비스, 볼트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밖에 잘 몰랐거든요. 이런 거 다 단위가 존재하는군요. 아무튼 이제 퀴리 부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단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사선이 이제 노출되면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어떤 영향이 나타나나요?
방사선의 인체 영향은 기준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 신체적, 유전적, 그리고 결정론적과 확률론적인 영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선량의 방사선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와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받는 경우, 전신에 받는 경우랑 신체 일부분에만 받는 경우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네, 왜냐하면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받을 경우에는 받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제 회복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방사선을 전신에 받은 경우와 신체 일부분에 받은 경우에도 나타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로 고선량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 고선량. 지금 고선량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선량이 있으면은 저선량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딱 캐치해내잖아요. 이거 뭐가 다릅니까? 아, 네, 맞습니다. 단어 그대로 차이도 있지만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방사선의 위험도가 여전히 불확실한 대략 한 100mSv 미만의 구간을 저선량 방사선 영역이라고 하고, 저선량 방사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 100mSv 이상에 대해서는 고선량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피폭 시 급성 증상이 나타나는 선량인 약 0.5에서 1시버트 이상이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게 또 확 차이나 많이 큰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원전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테러나 전쟁, 아니면 암 환자 같은 경우 방사선 치료나 동위원소 치료 같은 경우를 받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고선량 방사선 피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저선량과 고선량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영향의 차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DNA 손상으로 인해서 세포가 죽거나 세포 기능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돌연변이 등의 결과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방사선은 방호적 측면에서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정량 이상 받으면 누구에게서나 나타나는 영향을 결정론적인 영향이라고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영향을 확률론적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결정론적 영향으로는 피부에 나타나는 홍반, 백내장, 불임 이런 것들이 있고, 확률론적인 영향의 예로는 암 발생이나 유전적인 결함을 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인 영향은 주로 단기간에 고선량의 비폭을 받았을 때 또 비교적 급성으로 일어나게 되고, 확률론적인 영향의 경우에는 피폭선량의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만성적으로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결정론적 영향은 일정량 이상 받으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이 이제 피폭된 정도에 따라서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영향을 확률론적 영향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저도 겨우 이해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해 가시나요? 잘 이해 가시죠? 근데 워낙 이제 선생님이 설명 잘해주고 계시니까. 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확률론적인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암의 경우에 역학적,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약 100mSv 혹은 약간 미만까지의 선량에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방사선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 위험도가. 예. 유전 질환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방사선 위험이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실험적 관찰에서는 미래 세대의 유전적 위험을 방사선 방호 체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력에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서도 또 많은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방사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암이라든지 백혈병 이런 거는 방사선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사선 관련 직종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암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방사선 피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일했으니까 병 걸렸구나.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성 영향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나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전신이나 아니면 실체 상당한 부분에 약 1시버트 이상의 피폭이 있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주요 증상들을 살펴보면 조혈계 증후군으로는 림프구, 과립구, 뭐 혈소판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감염, 출혈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위장관계 쪽 증후군으로 보면 설사, 복통, 혈변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혈관계 증후군으로는 오심, 구토, 식욕 감소, 피로감, 고열, 두통, 뭐 저혈압, 의식 소실, 인지기능 장애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 피폭이 우리 몸의 전체가 아닌 신체 일부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소 방사선 손상, 즉 신체 일부분에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피부에 약 20W의 선량이 노출됐다고 하면 피폭 수분에서 수시간 후부터 한 2, 3일간 일시적인 홍반이 나타났다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약 2주 후에 한 1 내지 4주 동안 홍반이 나타났다고 하면 피부에 한 30W 이상이 피폭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탈모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지금 내가 생각보다 많이 피폭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탈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30W 이상이 노출된 한 2, 3주 후부터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피부가 70W 이상에 노출되면, 그러니까 더 많은 양에 노출되면 영구적인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인 뉴스네요. 네. 근데 뭐 그 이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염증, 뭐 피부 벗겨짐, 뭐 물집, 궤양, 괴사, 피부 위축, 섬유화, 뭐 저색소, 과색소 침착, 뭐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폭 성량에 따라서 이제 영양 중에 급성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급성이 있으면 제 생각에 또 만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만성적인 영향도 있는 건가요? 네, 방사선에 피폭된 뒤에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뭐 피폭 후 1, 2개월 내에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만성 효과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사실 만성 효과나 급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선량의 명확한 구분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볼게요. 네. 귀를 딱 열어. 어느 날 이제 급성 효과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그 모든 상해가 다 회복돼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만성 효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선량의 방사선에 이제 오랫동안 피폭되면 또 급성 효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 노화 촉진이라든지 수명 단축 또는 암 발생, 뭐 빈도 증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방사선의 만성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성 효과든 급성 효과든지 간에 이게 몸에 딱 나타났을 때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걸 인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나요? 방사선의 만성 효과인 경우에는 이 세월의 효과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의 영향인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의 영향인지 사실 딱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봤듯이 확률적인 효과가 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지 이렇게 공통점을 살펴보면 또 이 요인이 방사선에서 생겼구나 뭐 짐작할 수는 있어요. 방사선에 의한 암이 발생되는 과정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암이랑 또 유사한 과정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사선의 영향인지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뭐 딱 이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좀 서운하네요. 이게 딱 이거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좋잖아. 이렇게 뭔가 일이 있을 때 이 증상 그거야 이렇게 딱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참 좋겠죠.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노출된 이제 방사선 양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도 살짝 걱정이 되면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 위에서 설명하신 시버트가 방사선의 이제 양의 단위라는 건 이제 알았어.
내가 알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이제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좀 이거를 좀 잘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진행자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네. 방사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그냥 엑스레이 정도 찍을 때 그냥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또 어디서 또 들어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자연 방사선이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선이나 오! 나 얼마 전에 UFO 같은 거 본 것 같은 거기서 이거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우주에서 이제 나오는 방사선이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뭐 광석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연 방사선 등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연 방사선의 세계 평균은 1년간 한 2.4mV. 또 병원에서 한 번쯤 검사 받아봤을 만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약 0.05mV. 아 0.05짜 좀 작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바나나는 네. 한 개에 약 0.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작은 단위긴 한데 바나나에서도 나온다니까 좀 충격이네요. 아 이 바나나 그 원숭이들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1시버트 이상의 피폭이 발생을 하려면 자연 방사선의 경우에는 약 420년간 피폭받을 양을 일시적으로 받는다든지 엑스레이 촬영의 경우에는 약 2만 회 분량을 일시적으로 받는 거나 뭐 바나나의 경우는 약 1000만 개를 한꺼번에 섭취해야 할 정도의 큰 수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라든가 바나나로 인한 걱정은 별로 우리가 안 해도 되겠군요. 네. 엑스레이로 만약에 방사선의 영향을 받으려면 거의 뭐 연예인급으로 사진을 찍어야겠는데 계속 찍어야 되는데. 글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이런 시버트 단위의 방사선에 노출될 일은 거의 없으나 근접한 정도의 고설량 방사선에 피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원전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테러나 전쟁, 뭐 암 환자에서의 방사선 치료 또는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제 방사선의 피폭량을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하면 이제 무게로 비유하면 1kg와 1톤 뭐 이 정도 큰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네, 제가 아주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급성으로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에 노출돼야 되는지 딱 감이 왔습니다. 네, 네. 아주 잘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 피폭 시 나타나는 인체 영향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실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명확하게 뭐 A로 인해서 B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에 이제 존재하는 방사선의 영향을 받고 있고, 뭐 엑스레이 촬영이나 뭐 CT 등 방사선을 활용한 기술들을 통해서 의학적인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저설량 방사선에 우리는 이제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방사선이 낮으니까 뭐 무조건 안전해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저설량의 방사선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또 누적된 피폭량이 많아지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방사선의 경우에는 우리 감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더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사선 관련 사고나 이슈에서 중요한 건 단순 방사선 노출이 있다 없다라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또 방사선 피폭 수준과 또 이에 해당하는 인체 위험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조근조근 잘 해주셔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래퍼들은 귀에다 때려 박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뭔가 선생님 얘기를 듣는데 정말 고막 여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막 선생님 같은 귀에다 막 때려 넣는 진짜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가지신 우리 백은경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백은경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인체에 방사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방사선 그리고 유용하게 잘 이해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